뉴욕이 지금 큰일 났어요. 지하철에서 승객들이 서로 밀치며 플랫폼에 올라타거나 심지어 고의로 다른 사람을 선로로 밀어내는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한 뉴욕 시민들과 언론이 뉴욕시 당국에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는 여러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 한국에서 믿기 힘든 해결책이 나왔어요. 결국 뉴욕시는 20억 달러를 들여 한국 지하철의 문을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한국이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볼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시 교통국 지하철 안전정책 책임자인 에드윈 레리예요. 요즘 제 마음은 극도의 불안과 무거운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뉴욕 지하철 플랫폼에서 큰 사고를 당할 뻔했거든요. 최근 들어 지하철 플랫폼에서 사람을 선로로 밀어내는 범죄가 심각하다는 보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었는데 저는 해결책이 없어서 손을 쓰지 못했어요. 설마 제 주변 사람이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날은 평소처럼 화창한 아침이었어요. 아기가 병원 검진을 마치고 저는 지하철을 타러 갔어요. 그런데 붐비는 플랫폼에서 뒤에 있던 누군가가 갑자기 비틀거리며 제 아내를 밀었어요. 아내는 하마터면 계단 아래로 떨어질 뻔했어요. 다행히 주변 사람들이 재빨리 붙잡아줘서 더 큰 사고는 막았지만 아내의 오른쪽 무릎은 심하게 부딪혀 멍이 들었어요. 지금도 그 순간을 떠올리면 손에 땀이 나고 심장이 쿵쾅거려요. 그날 저녁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나 진짜 죽을 뻔했어. 이 지하철 플랫폼에 안전장치가 하나도 없잖아. 왜 이렇게 위험하게 내버려 두는 거야?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 장면을 상상하니 제 무능함이 얼마나 하찮게 느껴지던지요. 플랫폼은 훤히 열려 있고 누가 뒤에서 밀기라도 하면 바로 계단 아래로 떨어질 상황이었어요. 이제 저는 이 범죄의 심각성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뉴욕 지하철의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겠다는 강한 사명감을 갖게 됐어요. 우리 시스템이 이렇게 불안정하다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 궁금했어요. 집착하듯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지하철 시설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유럽, 아시아의 사례를 모으고 분석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모든 면에서 한국 지하철이 가장 체계적이고 안전장치도 뛰어나며 승객 편의성도 탁월하더라고요. 특히 스크린도어 설치율, 비상 대응 시스템 이식 등에서 한국이 독보적이라는 걸 확인했어요. 이를 바탕으로 저는 곧바로 MTA 뉴욕 대중교통공사와 회의를 잡았어요. 뉴욕이 한국 지하철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MTA 본사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제가 며칠 밤을 새며 준비한 자료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스크린에는 전 세계 지하철 통계와 한국 지하철의 장점이 가득 채워졌어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자마자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한국 지하철의 놀라운 성과를 하나씩 설명했어요. 모든 역에 스크린도어 설치, 낮은 사고율, 뛰어난 시민의식까지요. 그런데 발표가 끝나자마자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왔어요. 몇몇 임원들이 킥킥거리기 시작했어요. 재무 담당자인 오스틴은 한국을 트렌드 면에서 작은 나라라고 비꼬았고, 세무 담당자는 스크린도어 설치 비용이 20억에서 30억 달러나 든다고 지적했어요. 그 돈을 들일 가치가 있냐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심지어 한국 지하철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터무니없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임원들의 얼굴에는 어디서 뭘 배우라는 거야? 라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화가 치밀었지만 감정을 최대한 억누르고 사진과 사고 통계를 보여주며 한국 사례의 실용성과 경제적 이점을 설명했어요. 긴 논쟁 끝에 마지못해 한국 출장이 승인됐지만 저는 단 한 명만 동행하자고 제안했어요. 제 후임자인 엔지니어 앨런이 자원했어요. 그는 5년 동안 여기서 일하며 해외 철도 기술에 큰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의 눈에서 저와 같은 열정을 볼 수 있었어요. 한국으로 떠나기 전 저는 단 둘이더라도 반드시 가서 해결책을 찾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때는 이 출장이 뉴욕 지하철의 안전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입국 수속을 마치고 공항철도 플랫폼으로 내려가는 순간 앨런과 저는 눈앞의 광경에 넋을 잃었어요. 플랫폼 전체를 둘러싼 안전문,
깨끗한 바닥, 선명한 안내 표지판까지요. 뉴욕 지하철만 봐왔던 저에게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기분이었어요. 특히 전광판이 인상적이었어요. 열차 도착 시간이 한국어로 표시되고 열차가 올 때마다 LED 불빛이 깜빡이며 승객들에게 경고를 주는 모습은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어요. 공항철도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내내 창밖을 바라봤어요. 앨런이 말했듯이 이 나라는 분명 문제도 있겠지만 첫인상부터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었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 뉴욕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알아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한국도시철도협회의 안전관리 담당자인 유 과장님을 만났어요. 그는 오랫동안 도시철도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온 베테랑이었어요. 유 과장님은 밝은 미소로 우리를 맞이하며 한국 지하철의 전반적인 안전에 대해 안내해주겠다고 했어요. 사무실에서 유 과장님이 보여준 자료는 정말 놀라웠어요. 전력 소모가 높은 플랫폼에도 설치 가능한 가변형 스크린도어부터 CCTV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실시간 위험 탐지 프로그램, 각 역에 설치된 비상 호출 장치까지요.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 프리 플랫폼 구조도 인상적이었어요. 앨런이 계속 감탄사를 내뱉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유 과장님은 이론보다 현장이 더 중요하다며 이틀 뒤 수도권, 지하철 노선을 돌며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자고 했어요. 저는 현장 경험을 해보자고 제안했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기술과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요. 그때는 이 현장 방문이 단순한 시간 차이를 넘어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꿀 사건들로 가득할 줄은 몰랐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서울역이었어요. 공항철도와 KTX, 지하철이 모두 연결된 대형 환승역이라 굉장히 붐볐어요. 출퇴근 시간에는 특히 사고 위험이 크다고 했는데 곧 저는 이 독특한 대응 시스템을 직접 목격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플랫폼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중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노인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근처 승객들이 할아버지 하며 급히 부축했고 역무원이 즉시 무전으로 의료 지원을 요청했어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1분도 안 돼서 비상의료 물품을 든 직원들이 달려와 노인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어요. 뉴욕이라면 최소 510분은 걸렸을 텐데요. 유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이해했어요. 환자가 생기거나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스크린도어가 잠기고 열차가 지연되며 중앙 통제실과 즉시 연결된대요. 3D 기반 스마트 스테이션 시스템 덕분에 비상 상황 대응 시간이 11분에서 3분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날의 소동은 한국 지하철의 신속한 비상 대응을 온몸으로 느끼는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더 놀라운 시스템을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또 다른 한국 지하철의 면모를 발견하게 될 줄도 몰랐고요. 그날도 경험 일정이 진행 중이었는데 유 과장님이 저와 후임 엔지니어 앨런을 보며 의미심장한 제안을 했어요. 두 분은 낮에 본 것만으로는 한국 지하철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진짜 긴장되고 바쁜 현장은 밤이에요. 특히 막차 시간대요. 야간 근무를 경험해보는 게 어떨까요? 순간 긴장됐어요. 낮에도 그렇게 바빴는데 밤에는 얼마나 더 정신없을까 싶었거든요. 과장님이 3D 스마트 스테이션이 도입된 역을 안내해주겠다고 하시며 특히 막차 이후 역무원과 경비원들의 움직임을 직접 볼 수 있다고 하셔서 더 기대됐어요. 밤 11시 30분, 서울의 대형 환승역에 도착했어요. 두 노선이 교차하는 이 역은 평소에도 붐비기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늦은 시각임에도 역 주변은 여전히 활기찼어요. 회식 끝낸 직장인, 술 취한 사람들, 늦게까지 공부하고 집에 가는 학생들까지 다들 막차를 놓치지 않으려고 서두르는 모습이었어요. 역 안으로 들어갔어요. 유 과장님이 먼저 통합 관제실로 안내했어요. 문을 여는 순간 벽 전체를 덮은 대형 모니터가 눈에 들어왔어요. 플랫폼, 계단, 화장실 입구, 환승 통로, 역 구석구석이 실시간 CCTV로 감시되고 있었어요. 유 과장님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건 서울 지하철 전역에서 운영 중인 3D 지도 기반 스마트 스테이션 통합 관리 시스템이에요. 단순한 CCTV가 아니에요. 센서와 지능형 AI가 함께 작동하는 최첨단 시스템이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AI 딥러닝이 적용된 선명한 고화질 CCTV 영상이었어요. 낙상, 폭행, 무단 침입 같은 위험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위험 수준이 높으면 경고등이 켜지며 담당 영무원에게 알람이 간다고 했어요. 그때 화면 한쪽의 계단 구역에서 이상 행동을 감지했다는 팝업이 떴고 담당자가 즉시 무전으로 대응했어요. 지하철 경비원 2명이 이동 중입니다. 3분 내에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유 과장님이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AI가 계단에서 비틀거리는 사람을 포착했다고요. 경비원이 현장에 가서 단순 취객인지 심정지 같은 위험 상황인지 바로 판단한다고 했어요. 그 순간 뉴욕 지하철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뉴욕에도 CCTV는 있지만 AI가 위험을 능동적으로 감지하고 알리는 시스템은 없었거든요. 게다가 3분 안에 현장에 도착한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앨런도 저와 같은 생각을 했는지 작은 목소리로 감탄했어요. 자정이 가까워지면서 플랫폼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낮과는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막차가 완전히 멈춘 건 아니었지만 플랫폼은 여전히 많은 사람으로 붐볐어요. 분위기를 직접 느껴보고 싶어서 관제실을 나와 유 과장님과 함께 플랫폼으로 향했어요. 이동하면서 유 과장님이 야간 근무의 특별함을 설명했어요. 낮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발생한다고요. 특히 막차 시간대에는 취객이나 위험하게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한국은 이 늦은 시간에도 사람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지하철 경비원의 존재였어요. 271명의 경비원이 쌍으로 노선을 순찰한다는 말에 놀랐어요. 곧 그들의 역할이 밤에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목격했어요. 실제로 플랫폼에서 2명의 경비원이 취객을 다정하게 대하고 있었어요. 다리를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취객에게 여기 위험하니까 천천히 이동하세요라며 스크린도어 근처를 피하도록 안내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뉴욕 지하철이 떠올랐어요. 뉴욕 따따라 그 취객이 계단 근처에서 큰 사고를 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기선 경비원들이 밤새 순찰하며 그런 위험 상황을 미리 막고 있었어요. 막차 시간이 다가오면서 승객들의 조급함이 더 커졌어요. 하지만 튼튼한 스크린도어 덕분에 계단으로 떨어지는 심각한 사고 위험은 많이 줄어든 것 같았어요. 뉴욕에서는 승객들이 계단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게 늘 걱정이었는데 뒤에서 밀리면 사고가 날까봐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확실히 달랐어요. 특히 스크린도어와 함께 설치된 자동 안전 발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열차와 플랫폼 사이의 위험한 틈을 완벽히 메워주는 이 시스템 덕분에 넘어지는 사고가 30%나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6,500개가 넘는 비상 호출 장치와 595개 환승역이 설치돼 있어서 비상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든든했어요. 막차는 새벽 12시 40분쯤 떠났어요. 여기쯤 조용해질 거라 예상했는데 유 과장님이 더 긴장된 표정으로 이제 진짜 안전 점검이 시작된다고 했어요. 보통 한가한 시간이지만 영무원들의 일은 전혀 끝난 게 아니었어요. 곧 더 심각한 안전 점검이 시작되는 걸 경험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유 과장님을 따라 관제실 바닥으로 갔을 때 야간 근무를 담당하는 한영무 씨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때 영무원의 무전기에 급박한 경고음이 울렸어요. 화장실 입구 근처에서 무단 침입과 알람 신호가 잡혔다는 거였어요. 순간 심장이 덜컥했어요. 화장실 근처는 출입 제한 구역인데 대체 무슨 일일까? 영무원들과 함께 현장으로 급히 달려갔어요. 직원 전용 구역이라고 적힌 문 앞에 설치된 CCTV가 수상한 침입을 포착했어요. 다행히 현장에서는 특별한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AI 인식 오류일 수 있다고 했지만 한영무 씨는 즉시 지하철 경비원 2명을 불러 추가 확인을 요청했어요. 이를 보며 서울 지하철의 철저한 보안 시스템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영무원의 말이 특히 기억에 남았어요. AI가 아직 완벽하지 않아서 가끔 오작동할 수 있지만 단 한 번의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절대 방심할 수 없다고요. 막차가 떠난 조용한 시간에도 철저히 점검하는 모습을 보니 뉴욕 지하철에도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밤중에도 위험 상황에 즉각 대응하고 모든 직원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AI 시스템과 인력이 서로를 보완하며
안전망을 만든다는 점이 감동적이었어요. 그 효과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죠. 새벽 1시가 지나자 역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승객은 거의 사라지고 이제 역무원 몇 명과 지하철 경비원, 청소 및 시설 관리 직원만 남았어요. 하지만 이곳이 조용한 것과 달리 그들의 움직임은 더 바빠 보였어요. 유 과장님 말로는 이 역의 야간 근무는 3명의 역무원이 담당한다고 했어요. 한 명은 역 사무실에서 무전을 맡고 나머지 2명이 교대로 움직인다고요. 새벽 1시 20분. 갑자기 역내 방송이 울렸어요. 훈련 상황 알림이었어요. 역무원이 무전을 들고 상황을 전달하러 뛰쳐나갔어요. 환자가 심정지로 쓰러졌다는 가상 상황을 위한 모의 훈련이었어요. 놀랍게도 목표는 3분 안에 모든 초기 조치를 끝내는 거였어요. 실제 상황처럼 진행된 훈련에서 의식 잃은 환자를 찾고 119에 신고하고 AED를 연결하는 전 과정이 순식간에 이뤄졌어요. 앨런도 이런 훈련이 정기적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뉴욕 지하철에도 제세 동기가 있긴 하지만 이런 실질적인 훈련은 없거든요. 곧이어 사고 대응 훈련이 시작됐어요. 모의 시설 공간에서 진행됐지만 전력 차단부터 최초 사건 보고, 대피 유도까지 단 1분 만에 끝나는 과정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2명의 지하철 경비원, 2명의 역무원, 서부 관제실 직원이 팀으로 움직이는 모습에서 깊은 전문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유 과장님이 언급했듯이 이런 철저한 합동 훈련은 2003년 대재난 이후 계속돼 왔다고요. 역사적 상처가 오늘날 완벽한 안전 시스템을 만든 거라는 말이 깊이 와닿았어요. 특히 월 1회 이상 실시되는 CPR과 AED 훈련, 약 24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탈선, 화재 훈련을 통해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스크린도어를 30초 만에 열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지하철의 안전에 대한 집착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죠. 새벽 2시가 가까워지자 열차가 완전히 멈춘 역에 또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역무원들이 다시 플랫폼으로 안내하며 이번에는 전력 차단과 스크린도어 비상 수동 개방을 진행한다고 했어요. 플랫폼 한쪽에 설치된 빨간 레버가 눈에 띄었어요. 이건 비상 상황에서 사용하는 핵심 장치로 위급 시 이 레버로 30초 안에 전력을 차단하고 스크린도어를 수동으로 열 수 있다고 했어요. 실제 훈련이 시작됐어요. 한 역무원이 선로에 사람이 있다고 외치자 다른 직원이 즉시 레버를 당겼어요. 순식간에 전력이 차단되고 비상 알람이 울렸어요. 플랫폼 스크린도어의 수동 장치를 돌려 문을 열고 가상 환자를 선로에서 구출하는 과정이 단 1분 만에 끝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이 매뉴얼은 이후 전국 지하철로 확대돼 더 강화된 훈련 시스템으로 발전했다고 해요. 유 과장님 말대로 이제 왜 역무원들이 밤에도 이렇게 바쁜지 알겠더라고요. 그들은 끊임없는 훈련과 점검으로 현실적이고 멈추지 않는 긴장 속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특히 30초 안에 전력을 차단하고 스크린도어를 여는 완벽한 조율은 이런 지속적인 훈련의 결과였어요. 이런 철저한 사고, 복구 프로토콜이 야간 업무의 핵심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한국 지하철의 안전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깊이 깨달았어요. 어느 순간도 긴장을 놓지 않는 노력 덕분에 가능한 거였어요. 새벽 3시가 되자 역은 더 붐볐어요. 역무원들이 교대로 휴식을 취하기 시작했지만 곧 이 휴식이 진짜 휴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한국 지하철은 교대 근무 체제로 운영되는데 야간 근무자들은 보통 오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일하고 새벽 1시쯤 휴식을 취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전체 역의 56%가 야간 근무자를 단 2명만 배치하고 있었어요. 그마저도 1명만 순찰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된 휴식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었어요. 지친 역무원들의 얼굴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커피를 마시며 그들이 말했어요. 공식적으로는 휴식 시간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요. 비상훈련을 해야 하고 CCTV 모니터링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출동해야 하며 플랫폼과 역시설을 계속 점검해야 했어요. 이를 보며 서울시가 2023년부터 안전보조원을 추가하고 2025년에 53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역 확장으로 순찰 시간이 28분으로 줄었다는 현실적인 고민을 느낄 수 있었어요.
10분 줄었다고 하지만 필요한 인력은 늘어나는데 예산은 한정적이라는 걱정이 피부로 와닿았어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낮부터 밤까지 안전을 관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달았어요. 밤이 더 바쁘다는 말도 과장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말로는 현실의 고충을 다 담아내지 못할 정도였어요. 사실 서울과 달리 뉴욕 지하철은 24시간 운영돼요. 심야 시간대에는 발차 시간이 크게 늘어나 1시간에 한 번꼴이 되는데 그때 지하철 분위기는 공포 영화 같아요. 새벽에 지하철을 타본 사람이라면 공감할 거예요. 노숙자와 취객이 주로 타고 있고 서울 같은 안전훈련이나 모니터링은 꿈도 못 꾸죠. 뉴욕 지하철의 이런 면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저는 지금까지 뉴욕 지하철이 운영되어 온 방식과 철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새삼 느꼈어요. 서울에서는 새벽 시간에 잠깐 지하철을 멈추더라도 안전에 신경 쓰고 있었거든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할 이 안전 시스템이 왜 이렇게 잘 관리되는지 궁금해서 유 과장님께 물었어요. 유 과장님은 2003년 대재난 이후부터 이런 철저한 합동 훈련이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2003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안전에 이렇게 집착하게 됐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그의 대답은 가슴 아픈 역사에서 시작됐다고요.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에서 방화범으로 인해 많은 목숨을 잃은 비극이 한국의 지하철 안전 시스템을 완전히 바꿨다고 했어요. 정부와 시민들이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며 안전 대책을 전면 개혁했다고요. 또 서울 회원역에서 일어난 비극도 있었어요. 노숙자가 여성 승객을 선로 위로 밀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계기가 돼 전국 지하철에 스크린도어가 확산됐다고요. 이런 아픈 과거 덕분에 한국은 철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게 됐어요. 하지만 같은 아픔을 겪고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는 뉴욕을 보며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유 과장님은 계속 설명했어요. 이 사건들의 상처가 너무 커서 안전이 곧 생명이라는 인식이 한국 전역에 퍼졌다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시민의식의 변화였어요. 꾸준한 교육, 캠페인,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했어요. 이제 비상 상황이 생기면 영무원들이 경찰을 기다리지 않아도 시민들이 먼저 나서서 돕는다고요. 이 이야기를 들은 앨런도 깊이 공감하는 눈치였어요. 저도 마음 깊이 슬픔을 느꼈어요. 비극적인 사건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 오늘날 완벽한 안전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게 한국 지하철이 안전에 집착하는 이유를 이해하게 했어요. 뉴욕으로 돌아오자마자 한국 시스템을 빨리 도입해야겠다는 생각에 바로 회의를 잡았어요. 한국 지하철의 생생한 영상이 프로젝터로 상영되자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무인이 쓰러지고 영무원들이 번개처럼 달려가고 스크린도어가 연동되고 질서 정연한 승객들까지 모든 장면이 뉴욕의 현실과 너무 달랐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건 단순한 장치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완벽한 시스템이고 우리도 할 수 있다고 간절히 호소했어요. 하지만 일부 임원들은 여전히 무관심했고 뉴욕 지하철의 복잡한 구조와 운송 비용, 시민들의 요구를 이유로 반대했어요. 그때 뜻밖의 지지자가 나타났어요. 평소 제 의견에 강하게 반대했던 플로이드 커미셔너였어요. 그는 2년 전 한국 여행 중 겪은 충격적인 경험을 털어놨어요. 그의 아들들이 놀다가 한 명이 플랫폼 밖으로 밀릴 뻔했는데 스크린도어가 심각한 사고를 막아줬다고요. 뉴욕이었다면 상상도 하기 싫다고 했어요. 플로이드 커미셔너의 진심, 어린 고백이 회의실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어요. 반대하던 사람들이 잠시 말을 잃었고 그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에서 유 과장님에게 들은 사건들이 떠올랐어요. 교통국장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는 스크린도어를 시범 설치하고 결과가 좋으면 확장하기로 결정했어요. 이렇게 뉴욕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 프로젝트가 마침내 공식 승인됐어요. 한국의 선진 안전 시스템이 뉴욕을 바꾸는 첫걸음을 내디딘 순간이었죠. 프로젝트가 승인되자마자 한국은 신속히 움직였어요. 유 과장님이 한국 스크린도어 기술 엔지니어 팀을 소개해줬고 그들은 즉시 미국으로 와서 MTA 엔지니어들과 현장 조사와 설계를 시작했어요. 한국 엔지니어 팀의 도움으로 타임스퀘어 7호선을 포함한 주요 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운영을 시작했어요. 뉴욕 지역 언론이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맨해튼 타임스퀘어 역 이제 스크린도어로 승객 보호,
한국식 안전문 도입 후 플랫폼 사고율 50% 감소 같은 헤드라인이 매일 화제였어요. 처음에 강하게 반대했던 시민들의 반응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실제로 스크린도어가 있는 플랫폼에서 열차를 기다릴 때 훨씬 안전하다고 했어요. 뒤에서 누가 밀어도 떨어질 걱정이 없다는 긍정적인 목소리가 퍼졌어요. 더 놀라운 건 MTA 이사회의 변화였어요. 처음에 한국을 무시했던 임원들도 한국 지하철 시스템이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줬다며 공개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스크린도어를 더 많은 역에 확대하자고 적극 제안했어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제 마음이 뭉클했어요. 아내가 선로로 떨어질 뻔했던 그날의 절망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희망으로 바뀔 줄 누가 상상했겠어요? 뉴욕이 더 안전한 도시가 되는 걸 보며 자부심도 느꼈어요. 앨런이 말했듯이 그때 한국에 가지 않았다면 지금도 사고가 계속됐을 거예요. 한국의 시민 의식과 기술이 뉴욕 지하철을 구했다는 게 분명해졌어요. 그런데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한국 지하철의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뉴욕 지하철에 반영해 보려고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는데 좋아요 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 큰 힘이 돼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한 하루 되세요.